자, 문제 10번이네요.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헌정사 문제네요. 자, 헌정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풀기 힘들고요.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1번. 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각 국가 각 기관에 대해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 청원에 대해 국가의 심사할 의무를 준다 규정하다. 제헌헌법부터 이렇게 청원권 규정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2번. 요게 이제 틀린 질문으로 나왔죠. 자, 52년 제1차 헌법 개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고, 단원제가 아니라 자, 양원제였죠. 52년 제1차 개정헌법에 양원제가 최초로 채택되었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였죠. 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야, 요 뒷부분.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부분도 좀 자주 나오는 거였고요. 자, 이 개정은요, 민의원과 이제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고 해서 자, 1차 개정헌법 이때 이제 양원제를 최초로 채택했다. 자, 요게 이제 62년 개정헌법에서 이제 단원제로 다시 복귀했죠. 그것까지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행히 이렇게 좀 쉽게 좀 나왔어요. 틀린 지문이. 자, 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 자, 대법원 판사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자, 위원장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다. 자, 이렇게 5차 개정헌법은 이렇게 대통령이 2명, 국회에서 2명, 대법원 판사에서 5인이 이렇게 구성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중앙선관위.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333인데 이렇게 일단 이때는 이제 5차, 5차 개정헌법에서는 2인, 2인, 5인이었다. 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는 깨끗한 환경, 자,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 들어왔다고 했죠. 8차 개정법에서 자,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규정했다. 자, 이렇게 환경보전 의무와 환경권 80년 8차 개정헌법이 규정되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히 정답을 찾기는 좀 쉬운 편이었다. 탄핵심판이네요. 탄핵심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조 제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헌법에는 자, 명문 헌법 규정만이 포함되고, 형성되면 때, 자, 불문 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불문 헌법도. 자, 불문 헌법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헌법적 효력이 있다, 불문 헌법도. 따라서 자, 불문 헌법 다만 이제 보충적 효력이라고 했죠. 보충적 효력이지만 자, 헌법적 효력이 있다, 불문 헌법. 따라서 불문헌법에 위배된 경우에도 이제 이거 탄핵 사유가 된다. 이 부분 틀렸네요. 다음은 아주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탄핵 심판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이 소추위원은 이제 소추 의결서 정보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자, 심판이 변로해서 피청구를 신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요. 소추 의결서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이제 탄핵심판 청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심판 변론에서 이제 시청문을 신문할 수 있다. 야, 조문 내용 그대로였고요. 헌법 65조 제1항은 자, 직무 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자, 탄핵사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 호출 사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렇죠. 직무 집행을 한정하고 있죠. 직무 집행을 한정하고 있다. 65조 보면 이렇게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범한 위반 행위는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국회 탄핵 소추 절차는 자,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 사이의 문제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의하여 자,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자, 이거 유명한 거죠. 적법조치 원칙, 탄핵 소추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따라서 자,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 행사하면서 준수하자 법원칙에서 형성된 적법조치 원칙은 자,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소호하고자 하는 탄핵 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건 계속 나오는 지문이었네요. 자, 적법조치 원칙은 탄핵 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이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걸로 봐서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에서 이제 정립된 적법조치 원칙은 탄핵 소추 절차엔 적용되지 않는다.
12번 문제네요. 자,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후보자가 1인일 때, 자,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자, 가반수 아니죠? 자, 득표수가 선거 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 헌법 조문이 있는 거죠. 요 가반수로 나왔네요. 자, 바로 틀린 거 확인하고, 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거. 자, 이게 이제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대통령 선거에 가면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예비 후보자 이제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자, 책임성,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 기탁금 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6천만 원 정도면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는 또 후보자 난입이 다른 선거비 훨씬 더 많다고 봐서, 또 그리고 기탁금은 이제 본선거 기탁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된 거죠. 자,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자, 임기 만료요 70일 내지 40일 전 맞고요. 후임자 선거하고, 자, 거리된 때나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 자, 자격을 상실할 때는, 자,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맞죠? 헌법 규정 그대로네요. 자, 임기 만료 때는, 자, 70일 내지 40일, 자, 거리된 때는, 자,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 후, 자, 임기가 만료된 후네요. 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자, 거리로 인한 선거. 자, 이때 대통령 임기는 선거일의 다음날 0시가 아니죠. 자, 이거는 임기 만료 전에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거고요. 자, 임기가 만료된 후나 거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개시한다. 그렇죠. 지금 없으니까, 전임자가 없잖아요. 전임자가 없으니까 바로 당선이 결정돼서 개시된다. 자,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은 것은, 자, 대통령은, 자, 임시에 집회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집회를 요구할 때, 자, 집회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야 하죠. 헌법에 딱 있죠. 대통령이 임시에 집회를 요구할 때, 자,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이게, 자, 국회의원이 이제 임시에 집회 요구하는 거랑 차이죠. 자,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제 집회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임시에 집회 요구할 때는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자, 대통령이 임시에 집회 요구할 땐, 자,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이제 명시해야 한다. 자,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아니죠. 자,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내용 설명은, 자, 긴급 명령이나 긴급 경제 처분에 관한 내용이네요. 야,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 긴급 명령이고요. 자, 계엄은 통고해야 된다고 했죠. 자, 계엄을 선포한 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자, 제적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거죠. 통고하면 통고, 알리는 거죠. 계엄 선포할 땐 국회 통고만 하는 거지.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자, 이거는 긴급 명령,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 자, 대통령은 국회 출석 발언, 서한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자,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출석 답변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대통령은 출석 발언할 권한이 있는 거고, 네, 출석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출석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국무위원이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답변해요. 국회나 위원회가 요구했을 땐. 예, 국무총리, 국무위원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다.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 답변해야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의무가 없다. 자, 이거 차이가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겠죠. 대통령의 임기 연장, 자,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자,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있다 아니죠. 네, 이거 바로 법 규정 그대로 나왔네요. 자, 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죠. 자, 인적 효력 범위 제한된다고 이제 보는데요. 다수설이. 자, 이거는 뭐 헌법 개정 한계 조항이 아니라 인적 효력 범위, 요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 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런 조항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요. 자, 임기 연장, 자, 중임 변경. 예전에 이렇게 헌법 개정에서 본인의 임기 연장하려고 이제 중임 변경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못하게. 자, 그러다 보니 요거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자, 그리고 플러스 와로 돼 있죠. 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함 아니고 그리고 15인 이상 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대통령, 국무총리, 자,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자, 의장, 부의장인지 자, 국무위원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포함된다고 하면 안 되죠. 국무위원에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네요. 자, 국무회의는 자, 구성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출석 구성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자, 이건 국무회의 규정이 있는 건데, 자, 과반수가 아니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까딱하면 실수를 틀릴 수 있는데요. 자, 이거 국무회의 규정을 잘 받아야겠죠. 자,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의견한다. 자, 이렇게 특별 정족수로 되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무회의 요 의결도 출석 구성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가끔 청무총장, 국립대 총장, 대사, 기타 법률 정한 공무원과 국영경찰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이렇게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을 쭈르륵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한 16호에 있네요. 16호에 이렇게 총장, 참모의장, 참모총장, 이렇게 대사 이렇게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자,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 질서가 일반 조항으로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기본권 성질을 가진다거나 더 독자적 이해심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헌법 제119조는 일반 조항의 성격을 가져서 헌법적 지침일 뿐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본권 도출된다거나 이해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19조 한번 볼까요? 119조 헌법. 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한다. 자, 이렇게 일반 조항에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헌법 지침일 뿐, 자, 독자적인 이해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경제 질서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서 헌법적 지침이고,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 요거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근로상권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 원리에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고 봐요. 따라서 이게 독자적인 이원심사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직업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근로상권과 같은 이 경제적 기본권이나 비례의 원칙 같은 걸로 이제 심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 이 경제적 기본권을 기준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이원심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구체화된 기본권으로 심사하라. 119조 제2항은 독과점 규제라는 경제적 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고의 하나를 명문하고 있다.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자, 앞에서 봤었죠, 이거. 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조달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경제력 남용 방지, 시장의 지배와 남용 방지, 여기서 독과점 규제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국가의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만 이런 목표는 앞에 1항에서 얘기했던 이 경제 질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이제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한다고 그러죠. 자, 이런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하니까 이런 규제와 조정을 수단으로 한 거죠. 이 수단으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독과점 규제 목적이 경쟁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자도소주 구입 명령대도, 자, 이거는 너무
중소기업, 요 조그만 자도에 있던 소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경쟁을 자유롭게 못하게 했다. 공정 경쟁이 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도 수주 구입하기 위한 명령제도 요거 위헌으로 봤다. 사형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류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해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기속시키고, 이 부분 사형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류의 이전은 헌법 126조에 나온 내용이죠. 사형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류의 이전. 이거는 공법적 수단에 의해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 요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기속시키고,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소유권의 보유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그 내용이었어요. 126조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전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 정하는 걸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121조 규정에 대한 해석이었죠.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이제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걸 본 거고요. 경영에 대한 이제 국가의 강력한 감독과 통제, 이걸 이제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고 이제 해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이거 구석에 있는 결정례가 나왔네요. 이건 잘 다루지 않는 결정례인데 나왔어요. 이럴 경우 대부분 이제 뭐 37,000개 개 이제 헌법 개정령이 있던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이제 중요한 이제 유언 결정례와 합헌 유언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합헌을 추정해야겠죠. 합헌 추정. 대부분 그래서 합헌을 좀 추정하고 봐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합헌으로 추정하다.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 법인이 이제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이제 친족관계에 있거나 주로 친족관계에 있죠. 친족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제 지배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이 이렇게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렇게 경우 이제 수혜법인에 일감 많이 몰아주잖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러다 보니 어느 일정 부분 이제 비율 넘게 이렇게 일감 몰아주면 그걸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의 지배와 경제적 남용으로 이제 일감 몰아주기 억제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수혜법 지배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거는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적정한 소득 재분배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 경제적 남용 우려하는 일감을 억제하려는 것. 요거의 현행 소득법 하에서는 요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발생 이익에 대해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요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요 앞서 본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기존에 그중에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지배주주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의지한다. 그렇죠?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어떤 일감을 몰아줘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걸 다 평가하기 쉽지 않다. 그걸 다 소득세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으로 그걸로 이제 세금을 걷기 힘들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세를 일정 비율 넘어간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게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약간 까다로운 헌법 결정이었는데 이걸 이제 질문에 나왔네요. 다시 나올지 모르겠네요.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매건의 발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한매건 발생 기간, 이거 10년으로 제한한 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었죠. 한매건 발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요 법률 조항 중 토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부분의 위헌성은 위헌이라고 본 것 같은데, 헌법상 재산권이 한매건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제한한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제한한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지.
자, 한매권 발생기가 제한한 것 자체에 이원성이 있다고 본 건 아니에요. 자, 일단 한매권, 이 한매권이 재산권이라고 봤죠. 자, 한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내에 포함된다. 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자, 한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내에 포함된다. 자, 한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거, 자, 이거는 사업 시행자의 지위, 이해관계들의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 안정, 토지 사회 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사회 일반에 들어가야 할 개발 이익이 원소에 계속되는 불안의 관계 등 쭈루루 이런 입법 목적이 있어요. 자, 이런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죠. 정당하다. 입법은 정당하다. 발생기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고 본 건 아니죠. 발생한 것 자체, 이 발생기가 한매권 발생기간 자체에 제한한 거에 이제 제한한 것 자체에 이제 이원했다고 보면 이제 단순 이원 결정했을 텐데, 자,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 기간을 예외 없이 10년으로 유지하게 한 거, 이게 문제죠. 수용 개시부터 예외 없이 10년, 넘어가기만 했는데 10년 넘었어요. 수용 개시도 10년 넘어서 공공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한매할 이제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한매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한매권 발생 기간을 이렇게 수용 개시부터 예외 없이 10년을 이내로 한 거, 요 부분이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자, 발생 기간 제한한 것 자체가 위헌이 있는 게 아니라,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유언의 자유는 이제 본인의 재산을 이제 처분하는 거잖아요. 유언을 남기면서 생전 증여와 처분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사적 유언성 있는 재산과 진입 구체적 권리를 말하는데, 결국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의 자유, 유언으로 재산 처분하는 거, 또 재산권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 자,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 월정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 월정 수당이 기존에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자,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그쵸? 월정 수당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요 받게 됐다고 해서 전액을 금지하는 거, 전액 지급, 연금 전액 지급 문제 하면 안 되겠죠? 연금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일부분 비교해서 월정 수당 받게 되는 액수 봐서 이제 해야겠죠. 보수가 얼마냐. 그래서 이 연금이 이제 또 사회 부담적 기능도 하니까 이거 제도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전액 지급하지 말고 보수가 얼마인지 따져서 좀 정해라. 그게 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겠죠. 따라서 이건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1차 투표에서 유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대학교 발전기획 기속하도록 한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자, 요게 후보자의 진지성,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자, 그래서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쵸? 기탁금 조항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후보자 난립 방지하고, 성실성, 후보자 진실성, 성실성, 요거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봤죠. 게다가 이제 10분의 이상, 15 미만, 요거 득표하면 또 돌려받잖아요. 그렇게 높은 기준도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요거 이제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네요. 자, 조력을 받을 권리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 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하는 거. 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일반적인 접견을 할 땐 이런 데서 하죠. 이제 변호사는 근데 접촉 차단 시설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제 할 수 있게 한 게 요거.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일단 선임이 된 변호사는 이런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접견의 상대방이 이 수용자 재판 전문가의 현재 제안을 고려하면, 자,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일단 선임되지 않는 대리인이 되려는 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느냐가 문제된 상황이죠.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로 한정한 거, 되려는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선임 되려는 거니까, 자, 선임 이후에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좀 덜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의 주된 목적은 그리고 선임 여부를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송용 미소송 대리등 소송에 관한 직무 활동은 선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법정 의견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선임 여부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더라도 요 접견 목적 수행하는데 의사소통이 생각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임 이전에 이제 선임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니까 그 선임 이후에 직무를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이 목적이 좀 한정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접촉 차단 시설에서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호사의 직업 수행자는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여기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을 말하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말한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어서 민사소송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변호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재판 청구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라고 하면 이거 제한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다. 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네요. 자,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교통권과 표리 관계에 있다. 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그 변호사, 그렇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 관계에 있다. 당연하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이거 당연히 이것도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리 관계에 있으니까 둘 다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인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수사 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 등사 거부하는 거. 자, 이거는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자, 이는 법원의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쵸? 자,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자, 그러면 이미 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판단한 거죠. 법원이. 검사는 그 법원의 결정에 바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든지를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법원이 이미 열람 등사 허용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다 판단했다. 그래서 검사가 스스로 이렇게 정당한 사유 있는지 요거 심사해서 열람 등사 거부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 거부행위 그 자체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한 경우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거 소송 준비 제대로 할 수 없죠. 등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복사도 해줘야 된다. 자료가 열람을 본다고 바로 머리만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등사를 해서 내용을 다 소송자로 준비해야 된다. 따라서 등사, 열람 허용과 등사 거부하는 것도 요 조력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이다. 자, 교도소장이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결 수용자네요. 미결 수용자 같은 지위에 있는 수용자의 변호인이 위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자, 이게 이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이거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사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자, 금지 물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만으로 미결 수용자 같은 지위에 변호인의 조력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약 사범이었어요. 마약 사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제 교도소 들어오는 거는 이제 서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엑스레이만으로 이런 마약이나 이런 거 잘 안 잡힌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개봉해서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는 건 아니고 내용의 물건 금지 물품 들었나 확인하는 거죠. 개봉한 후. 자, 그래서 그건 좀 필요하다. 규정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자,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냐? 아니죠. 자, 333이라고 있죠. 333. 자, 333으로 하고, 자, 대통령은 3명만 임명한다.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은 3인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헌법에 이렇게 돼 있다. 헌법소 재판소 재판관은 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자, 헌법재판소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9인 재판관을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자, 중앙선관위는 3인만 임명하고 요 앞에 거랑 잘 봐주셔야겠네요. 자, 대법원장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대법관도 이제 대법원장 제청으로 자,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둘 다 국회 동의를 요하죠.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둘 다 국회 동의를 요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도 요하고요. 감사원장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원장은 국회 동의를 요하고요. 자,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요하지 않는다. 자,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그냥 임명한다. 자, 이거 잘 비교해 주셔야겠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자, 적법 절차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자, 이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에 관한 그 결정이었죠. 자, 국민의 생명, 신체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 내용 결정함에 있어 자,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자, 그것이 적법절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자, 기본권 보호할 의무, 요 기본권 보호 의무. 자,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자,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자, 따라서 국민의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 내용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바람직하긴 하지만 적법조치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국가가 이제 국민의 생명 이런 거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제 형성할 때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봐서 이렇게 의견 사전 충분히 수렴한 절차를 이제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적법조치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봤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 최근에 나온 재판소 판례네요. 기존의 판례가 좀 뒤집어졌으니까 이것도 잘 봐두셔야겠어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에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거,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인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서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의 보호 타당성 심사를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기관의 상황을 마련하지 아니한 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요 사람을 보호하는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의 상한 기관을 마련하지 않은 거. 기존에는 이걸 이제 합헌으로 봤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거 헌법 개정되고 이제 견내 변경해서 이렇게 기관 상한 두지 않은 거 다 위헌이라고 했죠. 자, 그 적법전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둘 다 위배라고 봤어요. 자,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고 이렇게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된다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자, 그렇게 봤어요. 이거 헌법재판소 견내 변경되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출국 금지 결정. 이 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형법관학부라는 출국 금지대의 무죄 단을 지정한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국 금지 견제자에 대해 사후자 탈 수 있는 기회 제공하여 저자 참여 보장해주고 있으므로 적법적차 원칙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그렇죠. 출국 금지하면 이거 사전에 통지하거나 이거 청문 실시하도록 하면 바로 이게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해외로 그냥 도피해 버릴 수 있다. 자, 따라서 요 국가형법관 확보라는 요 출국 금지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전 통지 하면 안 되겠죠. 사전 통지 청문 실시 하도록 하면 이제 요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요 사전 절차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전처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죠. 자,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미래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 취득한 이후에도 정보 수집 목적에 반하게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네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거. 자,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위배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네요. 자, 통신자료 취득한 이후, 자,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건 뭐 가능하다고 봤는데, 자, 이후 그 사후에도 통지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겠다. 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건 수사상 밀행성 이런 거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도 필요하죠. 다만 이제 다 쓰고 난 뒤 통신자료 취득한 이후 사후 통지까지 하지 않도록 한 거. 자,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 자료 개인정보. 그래서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는 건 적법 전체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이죠.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 절차를 두지 않는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음에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에 대한 통지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 전체에 위배된다. 개인정보 약관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결정리에서는요, 영장주의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이거는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수사기관이 요구할 때 사업자는 그냥 따를 수 있다. 요구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영장주의 강제성이 없으니까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다. 자, 명확성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고요. 이건 조금 뒤에 나왔어요. 바로 뒤에 나오네요. 명확성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고요. 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요 사후 통지하지 않은 거, 적법 전체 원칙 위배된다고 봤죠.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결정이었어요.